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60에서 65사이라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가까운 분이 이 나이대라면 이 영상을 꼭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 5년이 앞으로 남은 20년, 30년의 삶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좀 과장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같은 해에 태어난 두 분이 계십니다. 둘 다 62세입니다. 한 분은 이 시기에 건강검진을 꼼꼼히 받고 운동 습관을 만들고 재정을 정리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아직 괜찮으니까 나중에 하지 뭐 하면서 이 5년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10년 뒤 72세가 됐을 때 두 분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분은 여전히 활기차게 생활하시고 다른 한 분은 병원을 들락날락하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 70대, 80대의 삶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골든타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을 9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건강검진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60세에서 65세 사이, 이 시기가 건강검진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암을 비롯한 주요 질환들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드는 시기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국인의 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이대가 60세에서 70세 사이입니다.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같은 주요 암들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견됩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건 조기에 발견하느냐, 늦게 발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대장암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0%를 넘지만 늦게 발견하면 20%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0대 초반에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50대까지는 직장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해주니까 빠뜨리지 않고 받았는데 은퇴하고 나면 직장 검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귀찮다,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괜찮겠지 하면서 검진을 미루게 됩니다.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암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반드시 받아야 할 검진 항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입니다. 위암과 대장암은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인데 내시경으로 조기에 발견하면 거의 완치가 가능합니다. 대장내시경은 최소 5년에 한 번, 가능하면 3년에 한 번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저선양 CT입니다. 폐암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인데 특히 흡연 경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셋째, 심장 검사입니다. 심전도와 심장 초음파, 필요에 따라 관상동맥 CT를 받아서 심장과 혈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혈액 검사입니다. 혈당,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신장 기능, 갑상선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다섯째, 골밀도 검사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다공증이 급격히 진행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검진들을 60대 초반에 한번 꼼꼼하게 받아놓으면 그 결과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이후 변화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기준점이 없으면 나중에 수치가 나와도 이게 나빠진 건지 원래 이랬던 건지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의 검진이 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 60대 초반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발견하면 막을 수 있는 것들이 5년만 늦으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근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60세에서 65세 사이가 근육을 저축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40대부터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하지만 50대까지는 줄어드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문제는 60대 중반부터
그 속도가 확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60세에서 65세 사이에 근력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근육을 만들어 놓으면 65세 이후에 근육이 줄어들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것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60대에 맞는 근력 운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체중을 이용한 간단한 운동으로 충분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쿼트입니다.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이에요. 이것만 매일 10번씩 3세트, 하루에 30번만 하셔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벽을 짚고 하는 팔굽혀펴기도 좋고 계단을 이용한 종아리 운동도 좋습니다. 걷기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좀 힘든 정도의 속도로 하루 30분에서 40분, 주 5회 이상 걸으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균형 감각 훈련입니다. 60대부터 균형 감각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70대 이후 낙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한 발로 서기, 일직선 위를 걷기, 이런 간단한 균형 운동을 매일 몇 분씩 하면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육 저축. 60세에서 65세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근육이 70대, 80대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건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좀 현실적이고 어쩌면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의 재정 설계,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반드시 점검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60세에 은퇴했다면 소득 없이 살아야 하는 기간이 20년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재정 항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금을 정리하세요.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이 있다면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도 결정해야 하고요. 개인연금이나 저축보험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정리해서 월 단위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표를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지출 구조를 점검하세요. 은퇴 전과 후의 생활비는 달라야 합니다. 불필요한 보험은 없는지,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는 없는지, 줄일 수 있는 고정비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보험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유지하되 사망보험이나 저축성 보험 중 목적을 다한 것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의료비를 대비하세요. 70대 이후 의료비는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만성질환 관리비용, 치과치료비, 수술비, 간병비, 이런 것들이 쌓이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넷째, 주거 환경을 생각하세요. 지금 사시는 집이 70대, 80대에도 적합한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 병원과 가까운 곳,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으로의 이사를 60대에 미리 고려해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인간관계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매일 만나는 동료가 있고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있고 회의하면서 대화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이 관계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30년 넘게 다녔던 직장인데 떠나고 나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직장 밖의 인간관계를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동호회나 모임에 가입하세요. 등산, 낚시, 사진, 요리, 독서, 뭐든 좋습니다.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봉사활동, 주민자치활동, 종교활동 등 지역 기반의 모임은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살리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저녁과 주말뿐이었잖아요. 그런데 은퇴하면 하루 24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보내게 됩니다.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배우자와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시길 권합니다. 은퇴 후에 각자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이야기해두면 은퇴 후의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치아, 눈, 귀. 이 세 가지를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반드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먼저 치아입니다. 60대가 되면 잇몸이 약해지고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지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씹기가 불편하면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만 먹게 되고 단백질 식품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양 불균형이 오고 근육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치과를 방문해서 전체적인 구강 상태를 점검하시고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이 시기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눈입니다. 60대에 들어서면 백내장이 시작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황반 변성도 60대에 체크해야 할 중요한 질환입니다. 60대 초반부터 1년에 한 번 안과 정밀 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귀입니다. 60대의 청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청력 저하는 사회적 고립과 치매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 보청기는 크기도 아주 작고 귀 속에 넣는 형태도 있어서 겉으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보청기를 일찍 착용할수록 뇌가 소리에 적응하기 쉽고 효과도 좋습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생활 습관, 특히 잠과 식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식사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60대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단연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60대 한국인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60대에는 하루의 체중 1kg당 약 1.2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매 끼니 생선, 두부, 달걀, 고기, 유제품 등을 골고루 포함시켜야 합니다. 비타민 D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하루 2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술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면 간의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시기부터는 음주량을 확 줄이시거나 가능하다면 금주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세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이야기, 뇌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치매 예방법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도로가 많은 도시일수록 한 도로가 막혀도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신경 연결이 풍부한 뇌는 일부 세포가 손상되더라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지 예비능이라고 합니다. 60대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늦지 않느냐고요? 전혀 늦지 않습니다. 언어 학습이 뇌에 가장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악기 연주도 매우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서예, 요리, 댄스 이런 것들도 모두 좋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책을 읽는 습관은 인지 기능 유지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글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자서전을 조금씩 쓰거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8번째 이야기는 좀 무거울 수 있지만 절대 미루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법적, 행정적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유언장을 작성해 두세요. 내가 가진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남기고 싶은지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본인이 직접 쓰고 날짜를 적고 서명하는 자필 유언장입니다. 둘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세요. 내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 치료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는 문서입니다. 셋째, 보험을 정리하세요. 가입한 보험 중에서 아직 유효한 것이 무엇인지, 보장 내용이 무엇인지, 수익자가 제대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넷째, 재산 목록을 만들어 두세요. 부동산, 금융자산, 보험, 연금, 빚까지 포함해서 전체 재산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목록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록의 존재와 위치를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알려두세요. 건강할 때 솔직하게 이야기해두면 나중에 벌어질 수 있는 큰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9번째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삶의 2번째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은퇴를 하면 월급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이 사라집니다. 직장에서의 나의 직함, 나의 위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매일 아침 일어나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삶의 두 번째 목적, 일본에서 말하는 이키가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사람들과 체조를 하는 것, 어린이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것,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삶의 이유가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반드시 해야 하는 9가지: 건강검진, 근육저축, 재정설계, 인간관계, 치아눈 귀관리, 생활습관 리모델링, 뇌건강투자, 법적 준비, 삶의 두 번째 목적 찾기. 이 9가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도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만약 60세에서 65세 사이시라면 축하드립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누구나 한 번쯤은 가봤을 겁니다. 검은 옷을 입고 국화꽃 냄새를 맡으며 줄을 서서 분향하고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이고 나옵니다. 그리고 밖에서 잠깐 서성이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참 허무하다, 건강해야 해, 이런 인사를 나누고 돌아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한 장례식장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봤습니다. 빈소 바깥복도 끝, 자판기 앞에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혼자서 계셨습니다. 종이컵 커피를 들고 창밖을 보고 계셨는데 표정이 묘했습니다. 슬프다기보다는 뭔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옆에 서서 커피를 뽑는데 그분이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저 안에 누워있는 사람, 내 동기야. 같은 해에 입사해서 35년을 같이 다녔어. 그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가 은퇴하고 나서 만날 때마다 했던 말이 있어.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여행도 나중에, 운동도 나중에, 와이프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나중에. 근데 그 나중이 결국 안 온 거야. 그분은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라는 게 있잖아. 그게 뭔가 잘못해서 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안에서 오는 거야. 해보지도 않고 안에서 오는 거야.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안에서 오는 후회. 우리는 보통 후회라고 하면 잘못된 선택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을 넘기고 나면 후회의 무게중심이 바뀝니다. 했던 것에 대한 후회보다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훨씬 크고 오래갑니다. 말하지 못한 고마움, 가보지 못한 곳, 시작하지 못한 것들, 그것들이 새벽에 눈을 뜨게 만들고 한숨을 쉬게 만들고 괜히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보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후회를 줄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5가지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습관, 자녀에게 거는 기대,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 건강에 대한 방심, 그리고 돈 걱정의 진짜 정체. 이 이야기들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실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모아서 재구성한 겁니다. 이거 내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느끼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첫 번째 이야기. 남의 숫자에 내 하루를 빼앗기지 마라.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났는데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이상한 겁니다. 만날 때는 반가웠는데 헤어지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가 자꾸 떠오릅니다.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손주가 영어를 잘한다는 이야기, 남편이 퇴직금으로 꽤 괜찮은 곳에 땅을 샀다는 이야기. 듣는 사람 마음속에서는 자동으로 계산이 시작됩니다. 문기 씨는 64살,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철물점을 40년 가까이 했습니다. 장사가 크게 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망한 적도 없습니다. 꾸준히 벌어서 아들 하나 대학 보내고 딸 하나 시집 보내고 아내와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문기 씨의 낙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가게 앞 벤치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거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캔커피입니다. 그 15분이 문기 씨에게는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설날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향에서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큰형, 작은형, 문기 씨, 그리고 막내 여동생. 오랜만에 네 남매가 모였으니 자연스럽게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큰형은 서울에서 건설업을 하다가 은퇴한 분인데 모인 자리에서 자기 손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둘째, 손주가 의대에 붙었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와, 대단하다, 축하한다 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큰형에 이어서 한 말이 문제였습니다.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어. 작은형도 자기 아들이 8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기 씨는 거기 앉아서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뭐가 있지? 철물점 하나, 전세 아파트 하나. 아들은 중소기업 다니고 딸은 결혼했지만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고 설날이 지나고 집에 돌아온 뒤로 문기 씨의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맛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캔커피가 갑자기 싸구려처럼 느껴졌습니다. 가게를 둘러보면 낡은 선반, 먼지 쌓인 공구들, 삐걱거리는 의자. 예전에는 정이 가던 것들이 이제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달라진 건 문기 씨의 눈입니다. 비교라는 안경을 쓰는 순간 세상이 전부 달라 보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인데 주변은 3천만 원, vs 연봉 1억인데 주변은 2억. 놀랍게도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첫 번째를 골랐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양보다 상대적인 위치에 더 민감합니다. 비교는 이상한 도둑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물건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내 것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내 것이 하찮게 보이게 만듭니다. 잃어버린 게 없는데 가난해진 기분이 듭니다. 비교가 떠오를 때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게 없는 게 뭔데? 진짜로 없나? 큰형은 손주가 의대에 갔지만 사실 형수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거의 따로 지냅니다. 작은형 아들은 아파트를 샀지만 대출이 8할이라 매달 이자에 허덕입니다. 겉에서 보이는 숫자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남의 하이라이트와 내 비하인드를 비교하는 건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은 시합입니다. 문기 씨는 요즘 다시 아침 커피가 맛있어졌다고 합니다. 그럴 때 문기 씨는 가게 앞 벤치에 앉아서 캔커피를 열면서 이렇게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커피는 맛있다. 남의 숫자가 아니라 내 하루를 보는 것. 그것이 비교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숫자가 있으십니까? 그 숫자는 그 사람의 숫자이지 여러분의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아침 숨을 쉰 횟수, 옆 사람과 나눈 말 한마디,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이 평범한 하루.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주십시오. 자식은 연이 아니라 바람이다. 연을 높이 띄우려면 실을 꽉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연은 실이 있어야 날 수 있지만 실을 너무 짧게 잡으면 높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너무 세게 잡으면 줄이 끊어집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딱 그렇습니다. 광수 씨는 올해 71살입니다. 평생 자녀 교육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택시를 몰고 밤 11시에 들어와서 봉투째 아내에게 건네면 아내가 그걸로 학원비를 냈습니다. 광수 씨의 꿈은 명확했습니다. 아들은 판사, 딸은 의사. 결과적으로 아들은 법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일반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딸은 간호학을 전공하고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두 자녀 모두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수 씨는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아들이 전화할 때마다 로스쿨 이야기를 합니다. 딸에게는 의대 편입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부터는 아들이 그 이야기가 나오면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은 처음부터 울었습니다. 아빠, 나 간호사인 게 그렇게 부끄러워? 그 뒤로 딸은 명절에만 얼굴을 비춥니다. 광수 씨의 사랑이 거짓이냐? 아닙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문제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는 이만큼 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투자의 언어입니다. 투자에는 수익률을 기대하지만 사랑에는
수익률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바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말해 보십시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로 끝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문장 뒤에 그런데가 붙는다면 그런데 뒤에 오는 것이 기대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한 번 말하면 전달입니다. 두 번 말하면 강조입니다. 세 번 이상 말하면 그건 압박입니다. 그리고 압박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멀어집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에서 과장 됐어요. 광수 씨가 뭐라 했을까요? 과장? 과장이 뭐가 대단해?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이 들렸고 통화가 끊겼습니다. 광수 씨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축하한다고 해줄걸. 자녀에게 전화가 오면 첫마디를 바꿔보십시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리고 그 통화에서 딱 한 가지만 지키십시오. 조언하지 않기, 물어보기만 하기. 3개월만 해보십시오. 3개월 뒤에 자녀의 전화 빈도가 달라질 겁니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전화하면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이 느낌이 생기면 자녀는 스스로 돌아옵니다. 지난달에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돼요? 밥 한 번 먹어요. 광수 씨는 그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눈물은 아니고 그냥 가슴이 따뜻했어. 오랜만에 기대를 쥐고 있으면 뭘 해줘도 모자라고 기대를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안 해줘도 감사합니다. 자녀는 연이 아닙니다. 바람입니다. 바람이 스쳐갈 때 그 시원함을 느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주소록을 열어보라. 진짜 내 사람이 몇 명인가? 휴대폰에 연락처가 몇 개나 저장되어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지금 당장 나 오늘 좀 힘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점순 씨는 올해 67살입니다. 사교적인 분이었습니다. 동네 부녀회, 교회, 봉사단, 등산 모임, 노래 교실까지 모임이라는 모임은 다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순 씨가 지난 겨울에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2주일 동안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2주일 동안 안부를 물어온 사람은 영자 언니 한 명뿐이었습니다. 영자 언니는 직접 죽을 끓여서 가져다 줬습니다. 점순 씨는 그 죽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매주 수십 명을 만나는데 내가 아플 때 죽 한 그릇 들고 찾아올 사람이 한 명뿐이구나. 관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간을 주는 관계와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 만나고 돌아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만나고 돌아오면 이상하게 지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의 특징. 만나면 남의 이야기만 합니다. 은근히 자랑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대부분 습관이거나 두려움입니다. 점순 씨는 감기가 낫고 나서 결심을 했습니다. 5개 모임 가운데 3개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왜 안 나와? 하는 연락에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 알겠어.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내가 안 나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사람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에너지를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이냐? 이것이 관계 정리의 핵심입니다. 점순 씨는 요즘 빈 시간에 영자 언니와 둘이서 공원을 산책합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합니다. 예전에는 모임에서 돌아오면 머리가 복잡했어. 근데 영자 언니랑 산책하고 오면 그냥 좋아. 아무것도 생각 안 나. 그냥 좋아. 그냥 좋아가 진짜 관계의 신호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편안함.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한 관계입니다. 한 명만 있어도 축복입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연락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비교를 내려놓자, 자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자,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정리하자, 이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몸이 안 따라주면 소용없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4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4번째 이야기. 무릎이 말을 걸기 전에 먼저 걸어라.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관절 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더 놀라운 건 상당수가 초기에 병원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숙 씨는 올해 66살입니다. 식당을 25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고 하루 종일 서서 음식을 만들고 밤 10시에 정리를 끝내고 집에 들어가면 발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식당을 접고 쉬면서 25년 동안 서서 일한 대가가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무릎이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왔습니다. 손가락도 아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굳어 있어서 주먹을 쥘 수가 없었습니다. 경숙 씨는 그래도 병원을 안 갔습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프다고 생각했고 병원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봐 무서웠고 병원비가 부담이었습니다. 석 달을 버텼습니다. 석 달 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쓰러졌습니다. 무릎이 갑자기 힘을 잃은 겁니다. 구급차를 탔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석 달 전에 오셨으면 물리치료로 관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수술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우리 세대 50대 이상 분들은 아프면 참는 것이 체질처럼 되어 있습니다. 몸은 분명히 마를 겁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 여기 좀 봐줘. 그 말을 우리가 무시하는 겁니다. 예순이 넘으면 운동의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걷기, 스트레칭, 물 마시기, 정기 검진, 대단한 게 아닙니다. 경숙 씨는 무릎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하는데 넉 달이 걸렸습니다. 혼자 화장실도 못 가는 것이 그렇게 속상할 줄 몰랐습니다. 사람 팔자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걸 그때 알았어요. 지금 경숙 씨는 매일 아침 30분씩 아파트 단지를 걷습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는 못합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걷습니다. 그때는 걷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지금은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 이것을 무릎이 아프기 전에 아는 사람과 아프고 나서 아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어딘가 좀 아프신 데가 있으시다면 이번 주 안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십시오. 무릎이 말을 걸기 전에 먼저 걸어야 합니다. 5번째 이야기. 돈 걱정의 진짜 정체. 새벽에 눈이 떠질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통장에 남은 돈이면 앞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자녀에게 손 벌리게 되면 어쩌지? 돈 걱정의 진짜 정체는 돈이 아니라 통제력 상실에 대한 불안입니다. 상철 씨는 올해 69살입니다.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퇴직 후 매달 연금이 나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매일 통장을 확인합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아내가 시장에서 과일을 사오면 그걸 얼마 주고 샀어? 하고 묻습니다. 3만 원이라고 하면 비싸다며 표정이 굳습니다. 아내가 한 번은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상철 씨의 걱정은 사실 이런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것. 통장에서 돈은 빠져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건 연금뿐이라는 것. 이 무력감이 돈 걱정의 진짜 정체입니다. 첫째, 숫자를 한번 써보십시오. 머릿속으로만 돌리면 걱정이 커집니다. 종이에 실제 숫자를 쓰면 의외로 작아집니다.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뀝니다. 둘째, 아끼는 것과 쪼들리는 것을 구분하십시오. 아끼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쪼들리는 건 두려움에 쫓기는 겁니다. 아끼는 건 여유이고 쪼들리는 건 감옥입니다. 셋째, 작은 것에 쓰는 연습을 하십시오.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오랜 친구에게 커피 한 잔 사주기, 아내에게 꽃 한 송이. 이런 작은 소비가 돈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돈을 쓰고도 괜찮다는 경험이 쌓이면 달라집니다. 상철 씨는 요즘 일주일에 한 번 아내와 동네 국밥집에 갑니다. 국밥 2그릇에만 4,000원입니다. 아내가 국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웃는 얼굴을 보니 그 돈이 아깝지 않더라고 합니다. 돈 걱정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돈 걱정과 같이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통장 잔고가 줄어들어도 마음의 잔고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노후의 재산은 통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를 보내는 마음의 여유, 그것도 재산입니다. 여기까지 5가지 이야기를 모두 드렸습니다. 이 5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쥐고 있다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교를 쥐고 있으면 내 것이 안 보입니다. 기대를 쥐고 있으면 감사가 안 보입니다. 관계를 너무 많이 쥐고 있으면 소중한 사람이 안 보입니다. 건강을 당연하게 쥐고 있으면 몸의 신호가 안 보입니다. 돈을 꽉 쥐고 있으면 작은 기쁨이 안 보입니다. 결국 모두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려놓으면 보인다. 내려놓는다는 게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벼워진다는 뜻입니다. 그 자유로운 손으로 따뜻한 차 한 잔을 들 수 있고 옆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의 첫 장을 넘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만, 오늘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비교가 떠오를 때 질문하기, 자녀에게 조언 대신 질문 하나, 지치는 모임에 안 간다고 말하기, 20분 걸어보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밥 한 끼 사기. 그렇게 하나씩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느끼실 겁니다. 요즘 새벽에 깨도 예전만큼 무섭지 않네. 요즘 하루가 좀 가볍네. 요즘 별것 아닌 것에 웃음이 나네. 그 순간이 바로 노후가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노후는 남은 시간이 아닙니다. 새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현관문 하나, 신발 한 켤레, 바깥바람 한 줄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한 문기 씨, 광수 씨, 점순 씨, 경숙 씨, 상철 씨, 이 5분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바뀐 건 아닙니다. 완벽한 노후란 없습니다. 완벽한 인생이 없듯이 완벽한 노후도 없습니다. 다만 어제보다 조금 나은 오늘, 그것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그 돌아봄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일 새벽, 혹시 또 눈이 떠지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이 떠졌다는 건 오늘도 하루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창밖이 아직 어둡더라도 괜찮습니다. 어둠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 어둠이 지나고 나면 오늘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루 안에 따뜻한 밥 한 끼가 있고 바깥 바람이 있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오늘은 살아볼 만한 하루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바람 한 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그리고 모레가 조용히 따뜻하기를 바랍니다.